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강의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감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5년에 출간된 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2025년에 출간되었다는 것은 2026년 사회복사 시험을 대비하는 이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이제 서구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 4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최근 7년간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서구 역사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오히려 정책론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결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정책론하고도 시험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잘 공부를 해두셔야 정책론과 법제론에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씩 득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역사인데요. 영국은 이제 그 구빈법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빈법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을 통칭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사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1년에 바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만들기 전에도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구빈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법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구빈법으로 체계화한 통합적으로 만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42쪽에 위에서 한 6번째 줄을 보시면 이 법은 모든 교구에서 구빈세를 걷게 하였고 구빈세의 책정 징수 및 구빈 시행을 위해서 구빈 감독관을 두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빈 행정의 그 기본 지역 단위 구빈행정 시행을 위한 기본 지역 단위를 당시 교구라고 불렀는데요. 교구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구빈세를 걷어서 구빈세는 이제 구빈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구빈행정의 담당자로서 구빈 감독관을 두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 아동을 각각 다르게 구호하였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주법입니다. 정주법은 1662년에 만들어졌고요. 정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머무를 정, 살 주자죠.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해서 지역마다 이 구빈법, 이 구빈행정의 내용이 다 달랐는데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 빈민에 대한 구호 혜택이 컸습니다. 떠돌이 빈민들은 이제 그러한 혜택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제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기 지역 입장에서는 이렇게 빈민들이 많이 유입되면 주민들의 구빈세 부담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사회 불안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빈민의 유입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법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정주법은 교구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빈민에게만 구호를 허용하였고, 원래 우리 지역에서 쭉 태어났고 우리 지역에서 결혼을 했다. 뭐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은 빈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빈민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네가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걸 증빙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인근 지역이나 원래 고향으로 내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장법입니다. 작업장법은 작업장 심사법, 나치불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교구가 작업장을 짓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작업장법의 등장 배경으로 중상주의가 있다라고 이제 정책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라는 것은 이제 국부의 증진, 보다 이제 싼 인건비로 최대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수입은 최소화하고 수출을 극대화해서 국가의 부를 늘린다. 뭐 외부로부터 소위 이제 금과 은을 많이 이제 유입을 해서 국부를 늘린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중상주의죠. 그래서 이제 싼 값의 노동력으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그 작업장에 있는 이러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작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교구의 경우에는 다른 교구와 연합하여 작업장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 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버트법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구빈법들은 전부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법은 보다 좀 인도주의적인 이제 그러한 성격이 있었죠. 자, 그것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길버트법은 원해 구호를 이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길버트법은 자 42쪽의 밑에서 5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길버트법은 원내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원내구호라는 것은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뜻이죠. 원내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작업장 제도를 완화하여 노동력을 가진 빈민에게도 원해구호를 허용하였습니다. 원해구호라는 것은 이제 시설 밖에서도 보호한다는 거죠. 즉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이제 그 구호 혜택을 줬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해구호는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작업장에서의 착취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구빈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길버트법은 교구의 연합을 통하여 빈민의 구호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작업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한 교구들은 연합하여 작업장을 둘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네맨드 제도를 보겠습니다. 스피네맨드 제도도 길버트법처럼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었습니다. 자, 43쪽 맨 윗줄을 보시면요. 스피네맨드 제도는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의 저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임금 보조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물가하고 가구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구 규모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가족수당 제도의 시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수당이라는 건 대체로 가족의 규모가 클 때, 가족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주로 이제 자녀가 많은 거죠.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수당이 더 액수가 늘어난다. 이게 스피네맨드 제도가 이것을 미리 이제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피네맨드 제도는 수급자인 노동자의 근로동기를 낮추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어차피 그 부족한 만큼 스피네맨드 제도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굳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임금을 적당히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임금을 적게 받아도 스피네맨드 제도가 보충을 해주니까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줄 유인만 더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더라도 이 제도에 의해서 그러한 저임금이 보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네맨드 제도는 이러한 이제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공장법입니다. 공장법은 당시 열악했던 아동 노동의 여건을 개선했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공장 노동을 금지했고 9세에서 13세 아동의 노동 시간은 하루 9시간 내로 제한을 하였고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서 감독관이 고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구빈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빈법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빈민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구빈법은 신빈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구빈법은 또 이제 개정구빈법 또는 개정빈민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신구빈법에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신구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 정책론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국가의 구제, 즉 국가로부터 복지를 받는 빈민의 처우는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받는 사람,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고 한다면 다 일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근로동기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자, 신구민법의 두 번째 원칙은 작업장 수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해구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버트법이나 스피네맨드 제도의 내용과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신구빈법의 세 번째 원칙은 균일처우의 원칙입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빈민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구빈 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유주의적 복지 개혁을 보겠습니다. 시기는 이제 1900년대로 접어들게 되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자유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영국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령연금법인데요. 노령연금법은 이제 그 자산조사를 통하여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1년 국민보험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2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을 하게 되죠. 법제론에서는 뭐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정책론에서 이 부분은 다루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이후 실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수당법인데요. 가족수당법을 1945년에 만들면서 이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국민건강서비스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보건서비스법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NHS라고 해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죠. 그래서 이 국민건강서비스 또는 국민보건서비스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병원을 국유화한 이른바 이제 무상의료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조법, 이 1948년에 나오죠. 이 국민부조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이어져 온 한 350여 년간의 구빈법 체계가 폐지됩니다. 막을 내립니다. 실제 국민부조법의 이 전문을 보시면 이제 1901년부터 시행되었던 뭐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폐지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부조법과 함께 영국의 현대적인 공공부조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험 도입의 순서를 보면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 요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보험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의료보험 또는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우리 책 44쪽 중간에 보시면 질병보험은 조합주의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질병보험료는 근로자, 사용자가 분담을 하였다. 이건 뭐 오늘날 우리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은 오늘날 산재보험인데 재해보험의 재원은 사용자 측에서 전부 부담하였다. 이거는 오늘날 산재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령 및 폐질보험 같은 경우에 당시 도입할 당시에는 전 국민에 대해서 이제 전면 적용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직 근로자, 이른바 블루칼라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노령 및 폐질보험은 이제 오늘날의 공적연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실업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미국의 이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44쪽의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요. 사회보장법의 시행으로 총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방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뜻하죠. 그리고 이는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이 연방정부 차원으로 해서 도입이 되고요. 하지만 큰 한계가 있었죠. 뭐다? 보편적인 의료보험이 도입되지 못했다는 것.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이 도입되지 못했다는 것. 요게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는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연금법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강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보호법이 등장을 합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생활보호법은 이제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데, 이제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산조사라는 기준 말고도 연령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5쪽의 위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이 생활보호법은 그냥 빈곤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빈곤한 사람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이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보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해구호법이 1962년에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이 1963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의료보험법인데요.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당시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6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강제가입이 원칙인데 당시 만들어졌던 의료보험법은 임의가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사실 전혀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법제로 나중에 공부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바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는 이제 우리 46쪽에 그 책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국민연금법의 전신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 국민복지연금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1973년이라는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국민복지연금법을 만들긴 했지만 이거 실제로 시행하는 게 좀 무리다, 시기상조다. 이제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1986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88년부터 이제 강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료보험법의 전부 개정이라는 내용이 우리 책 46쪽에 나오죠.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976년에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 개정된 법이 1977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강제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1963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 강제 적용은 197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로 넘어갑니다. 아동복지법이 1981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아동복리법, 1961년에 만들어졌던 아동복리법의 내용을 전부 개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7쪽으로 가시면 노인복지법이 나옵니다. 1981년이라는 해는 의미가 있는데 이른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심신장애자복지법, 요 3법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오늘날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죠. 그래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47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법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법은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부 개정한 내용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990년이 되면 이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이 됩니다. 1991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의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이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이제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쪽으로 넘어가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 나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만들어졌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료보험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조합주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백 개의 조합이 수백 개의 의료보험 조합이 각각의 의료보험을 이제 분절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러다가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을 통해서
수백 개의 조합으로 분절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1차로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통해서 2차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을 하고 완전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이후에 오늘날까지 국민건강보험은 조합주의적이 아니라 통합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과 함께 1차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1차 통합의 내용은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죠. 48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이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이루어져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수백 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또 통합을 이루게 돼서 오늘날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9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만들어지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다수의 이제 그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생활보호법이 이제 연령기준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서 범주적 공공부조라는 한계를 두고 있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오로지 자산조사라는 기준만 두고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좀 보편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다. 즉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빈곤하다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좀 더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자, 200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49쪽 이제 밑에서 한 13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이 법은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지원 후조사 또는 후처리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부조는 선조사 후지원이거든요. 즉 먼저 자산조사를 하고 자격을 충족한 사람을 수급자로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와드리고 나중에 자산조사를 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사회보험법으로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07년에 만들어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에는 모자복지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자복지법 다음에 모부자복지법이 있었고 이 모부자복지법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우리 교재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만들어졌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뭡니까? 요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순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 대비하는 뭐 쪽집게식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 법들이 만들어진 순서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법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서대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진 순서 이걸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로 넘어가면요. 장애인연금법이 나옵니다. 장애인연금법이라는 것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초연금법이 나옵니다. 기초연금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기초연금법이라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초노령연금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폐지되면서 보다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올린 기초연금법으로 이제 발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초연금법이 폐지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잘못 서술한 이러한 그 보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제대로 하려면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 이제 법의 어떤 그 시행 과정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요게 이제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직접적인 제정 동기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서 존재했던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8년에 아동수당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8년 당시에는 공공부조였어요, 아동수당이. 그런데 2019년부터 이제 모든 아동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수당이 됩니다. 사회수당이 됩니다. 아동수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연령 기준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만 8세 미만까지 많이 이제 연령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로 넘어가면은, 물론 2020년대에도 많은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일단 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은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우리 교재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인데, 요 법의 근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이름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공공부조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여서 실업에 대한 공공부조다라고 해서 실업부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이제 노인복지법에 있었던 노인 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이제 떼가지고 별도의 이제 독자적인 법으로 이제 확대 체계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만들어진 순서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장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각 개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른바 사회복지법의 강론 시간으로 이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